네, 2017년도 지방직 9급 하반기 12월 16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기간. 암기 문제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며칠 전까지 그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엔 사전 통지를 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엔 사전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문은 10일이고 공청회는 14일입니다. 14일. 14일 전에 사전 공고를 해서 공청회 참여를 유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2번, 3번 중에 하나고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입법 예고죠. 행정입법 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는 20일이었다가 지금은 40일이죠. 지금은 40일이고 다만 자치법규는 원래대로 20일이죠. 그러면 40일, 20일 3번이고 이상으로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행정예고는 예고, 행정 두 글자죠. 행정입법 예고는 네 글자, 행정예고는 행정 두 글자, 예고 앞에 글자 숫자 그냥 세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얘는 20일이죠. 20일. 이런 문제는 뭐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고 재량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건 뭐 보시면 공익과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면 바로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는 원래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판단은 어디서 판단하냐? 법률 요건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 효과 부분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의 문헌상 그 주어가 행정청으로 되어 있고 법률 효과 부분에 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이 있으면 재량이고 해야 한다 일위 규정이 있으면 기속행위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주어가 행정청이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을 하려는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이 등장하면 근거 법문화는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권 공익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게 되면은 기속행위로 파악하고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면은 재량행위로 파악하고 이렇게 가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 공익 쪽이냐 기본권 쪽이냐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그냥 바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린벨트법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종전에 이제 도시계획법이 지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분화가 됐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지금 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여기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가 사실은 아니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 허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약간 어폐가 좀 있긴 한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보통 이렇게 어떤 공공사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공공사업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전부 다 불확정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특허입니다. 특허고 특허라고 하게 되면 공공사업이죠. 특허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재량이라고 파악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 허가가 같이 필요하겠죠. 그죠? 같이 필요할 텐데 그 건축 허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즉 건축행위가 제한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량입니다. 예외적 허가니까 그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량이고 뭘로 봐도 재량이긴 한데 법을 두 개를 제시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하고 앞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러려면 건축 허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재량이라는 거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가 좀 정확하진 않아갖고 시험장에서 한번 읽으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건 교수님 실수니까 어쩔 수 없고
재량행위의 경우에 근거 법규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을 하게 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대체 판단 방식에 의해서 처분의 위법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속행위, 지금 이거는 대체 판단 방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적극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재량행위는 소극적 심사만 가능하고, 기속행위는 법원이 스스로 그 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고 그 결론하고 다른 결론을 맺었으면 무조건 위법 이렇게 봐버리는 것이고,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재량권 행사를 법원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만 만져보는 정도의 수준 소극적 심사를 하게 되니까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틀린 거는 2번 바로 나왔네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그냥 어쨌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는 다 특허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화물 운송이든 뭐 화물자동차든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뭐 시외버스든 뭐든 하여튼간 택시든 개인 택시든 다 특허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마을버스에 한정면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면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면허 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정면허 시에 확정되는 마을버스의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 노선버스의 노선과 중복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도 재량입니다. 당연히 재량이죠. 야생 동식물 보호법상의 곰의 옹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이라고 쓰는 거 맞죠? 식가공품, 약용 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용도 변경 승인 행위는 재량 행위이다. 그래서 곰을 잡을 거냐 잡지 말 거냐라는 문제 당연히 재량인 것이고요.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읽어보면 나오는 답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길어서 좀 당황을 했었던 거 외에는 뭐 그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처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행위는 처분이나, 이건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돼요?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이 좀 특이한 규정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뭐 또 일반 재산은 원래 사물이고 사법관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특이한 규정들이 좀 많이 있죠. 대부한 일반 재산에 대한 빌려줬다. 근데 일반 재산 모두 되고 매각도 되고 사용료 부과 고지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대부료 부과 고지는 처분이 아니죠. 사법관계 문제니까. 그냥 다 가져가. 뭐 그래 다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돈 내는 거죠? 돈 내는 거니까 국유재산, 다음에 공유재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행정재산, 그 다음에 일반재산 이렇게 했을 때 사용료, 매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사용료하고 변상금 비교하게 되면 행정재산에 있어서의 사용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방금연 이렇게 되죠. 사방금연 32조, 36조, 72조, 73조, 32조에서 이것은 권력행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포관계니까 이건 당연히 처분이고요. 얘는 처분이 아니죠. 대부료, 사용료, 부가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어쨌든 뭐예요? 공물이죠. 공물이고 얘는 공법관계인 게 맞습니다만,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고 사법관계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부분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도 처분이고 일반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여기서 변상금은 100분의 120이라고 했고요. 원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서 어느 부분이 100분의 20 부분. 100분의 20 부분은 당연히 권력행위입니다. 권력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처분이다. 양쪽 다 처분이다. 그러면 처분이 3개죠. 처분이 이렇게가 처분이 되는 거죠. 제1차 계고 처분 이후에 고지된 2차, 3차의 계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 처분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계고 저거는 통지죠. 통지. 이거는 어디도 마찬가지다. 독촉도 마찬가지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계곡, 확정, 실행, 비용, 행정 대집행 얘기하고 있는 거고 행정상 강제징수에서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얘기할 때도 역시 계고나 독촉이나 최고기한 주는 거고 똑같고 둘 다 통지입니다. 통지. 그리고 둘 다 1차 최초 계고, 최초 독촉은 처분이고 통지에 해당하고 2차, 3차 계고, 2차, 3차 독촉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분이다. 이건 뭐 상당히 큰 의미가 좀 있긴 한데 그렇죠? 다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1차, 2차, 3차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신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차는 뭐 신청이 있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이 거부는 처분이 맞죠. 거부는 처분이 맞습니다. 처분이 그냥 행정이라고 쓰고 근데 여기서 신청이 있고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있으면 거부가 처분이죠. 거부가 처분이고 하지만 없으면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닙니다. 있으면 거부가 처분이 맞고 그러니까 없으면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신청이 따로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고 신청이 없는 경우 거부는 1차 거부, 2차 거부, 3차 거부가 전부 다 처분이 맞는데 그거는 기본 전제가 1차 신청, 2차 신청, 3차 신청이 다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신청이 없는 거부 처분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도 얘기를 하냐면 민원처리법에 따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보게 되면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따로 없죠. 그런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일반법은 있지요. 민원처리법 제35조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보게 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을 두고 있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각 결정. 판례가 뭐라고 했다? 이 기각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기각 결정은 기존의 거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거부 처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거부 처분이 아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건 거부 처분이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허가 등에 대한 신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복 절차란 말이에요. 이건 불복 절차인 것이지 이게 수익적 행위, 그 허가 등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신청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신청이 한 개밖에 없으면 거부도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처분도. 거부 처분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뒤쪽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같은 처분청한테 제기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청의 개수에 따라서 거부 처분의 개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거부 한다. 그게 다 처분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청 한 번인데 싫어 그게 다 처분인 건 아니죠. 신청을 여러 번 해줘야 된다. 신청을. 그 다음 행정행위 부관 중에 조건이나 기한은 기타 부관 얘기하는 거죠.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나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부 취소송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 취소송. 근데 학설은 일반적으로 부담은 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부관에 대한 취소만 제기해도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독립쟁송이 가능한 거고 기타 부관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독립쟁송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라면 판례는 뭐라고 해요? 판례는 유지태 교수님처럼 접근을 해버리잖아요. 판례는
독립쟁송 가능성 얘기를 할 때 아예 분리 가능성설 적용시켜 버리죠. 판례는 불가분적 요소가 아닌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불가분적 요소인 기타 부가는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설에 따라서 독립 취소 가능성 얘기할 때 분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판례는 독립 쟁송 가능성 얘기를 할 때 분리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다. 그걸 언급하고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치니까 결국은 독립 취소 쪽에 판례가 없는 겁니다. 독립 쟁송 쪽에서 할 말 다 해버렸거든요. 판례가. 그래서 독립 취소 쪽에 따로 판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불가분적 요소냐 아니냐 이 부분에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병역 처분의 자료일 뿐이라는 거죠. 군의관의 병역법상의 신체 등급, 신체 등위 판정은 처분이 아니죠. 저게 병역법상의 어떤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따로 없다라고 했고요. 그냥 자료입니다. 맞아요. 자료입니다. 저 표현은 좋은 표현이네요. 자료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장애등급 결정이 저게 뭐냐면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건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건 내용이고 저렇게 표현해 주지는 않고요. 원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내용들은요, 그 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 가면은 저 장애급여 관련돼서 돈 달라고 했다가 깨져가지고 불승인 당해갖고 싸우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장애 등급 결정의 문제를 저렇게 표현을 직접 해주는 거 아니면 뭐냐면 보험급여, 장애급여 지급 결정 또는 부지급 결정입니다.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결정, 부지급 결정 또는 뭐 불승인 결정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게 원래 표현이에요. 원래 표현인데 저건 법적 성질이 뭐였어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었죠. 확인에 해당합니다. 뭐만 결정한다고? 이 친구가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대상자 여부만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 급여 금액은 어디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다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고 있는 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때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이걸 결정해줘요. 지급 결정을 하면서 너는 몇 등급이다를 결정해주거든요. 등급은 그래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급은 정해줘야지 등급별로 얼마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법에. 등급별로 얼마다. 그게 바로 법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결정, 이 얘기는 바로 보험급여 지급 결정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급 결정은 처분이죠. 확인이니까. 그죠? 확인이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입니다.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은요. 그는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확인이죠. 확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자격증 발급 뭐 이러면 다 공증이죠. 공증. 그 다음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이걸 조심해야죠. 상표 사용권 특허청장. 상표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표 사용권 설정은 특허예요. 상표 사용권 설정은 특허인데 그 등록행위는 공증이에요. 그 등록행위는 공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표 사용권 설정을 하면 나한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됐죠. 그리고 나한테 권리가 인정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등록이에요. 등록. 그래서 등록증 받으면은 나 이 상표는 내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표 사용권 설정은 특허고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은 공증이고 설정이 이미 됐으니까 더 이상은 다툼이 없는 거죠. 건설업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 뭐 이런 거 교부하는 건 다 공증이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의 공고는 뭐야? 특허 출원의 공고는 외웠었잖아. 알려주는 거잖아. 알려주는 거. 통지죠. 뭐 어쨌든 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 포함되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다 포함이 되고, 공증에 있는 건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은 확인, 미음은 통지. 확인, 공증, 통지 수리에서 확인, 통지, 중간 세 개는 공증.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명백성 보충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명백성 요건보충설 보통 이렇게 부르죠. 명백성 보충설이라고는 잘 안 부르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중대성은 필수 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 요건이다. 이거죠. 중대성은 필수 요건, 명백성은 보충 요건. 그러면 우선 무효가 되려면 기준은 무효가 되는 기준이죠.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기준이 무효가 되는 기준이고 거기에 걸려서 무효가 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취소 사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중대성의 요건은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중대하지 않으면 절대 무효가 될 수가 없고 보충성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나 제3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크면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이나 제3자의 이익 등이 걸려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보충성을 명백성의 요건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무효 판단의 기준에 명백성이 항상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중대 명백성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대 명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무효의 범위가 넓어집니까? 넓어지죠.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학설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제일 맨 위에 보게 되면 중대성설이 있고 이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제일 넓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가 명백성 보충요건설, 명백성 요건 보충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얘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로 보는 거죠. 근데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가 고려가 될 때 그때 보충성을 추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만 좁아지는 거예요. 그만큼만 요건이 엄격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 명백성설이 이렇게 2개가 있단 말이죠. 중대 명백성설이 2개가 있는데 세 번째 게 조사의무설이죠. 조사의무설.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객관적 중대 명백성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를 객관적 중대 명백성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객관적 중대 명백성설. 어느 부분이냐면 명백성 부분입니다. 과연 그 처분이 위법인지가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 밑에 있는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 외견상 일견 앞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불사, 설마 이런 거 일견 중대 명백성설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명백성설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그 담당 공무원, 당의 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얘는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인. 얘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일반 국민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그것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더 판단 잘하겠어? 당연히 공무원이 더 잘 판단을 하겠죠. 자기 직무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명백성이 더 넓게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단 말이에요. 점점 좁아지는 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대 명백성설은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큰 거잖아.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압류 등 체납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하자승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자승계. 이거는 과세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하고 하자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선행 처분이랑 후행 처분이 있는데 선행 처분이 무효 사유면 그러면 이렇게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지고 하자승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그냥 1, 2, 3, 4 순서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는 거라고요.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선행 처분의 효력이 무효잖아요. 무효면 후행 처분의 요건은 당연히 흠결인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후행 처분이 위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저 후행 처분의 위법성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선행 처분의 위법성에서 넘어온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도 선행 처분에서 처음 위법성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게 무효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중대 명백한 거죠. 뒤에 것도 후행 처분도 위법이고 아예 무효돼 버리는 겁니다.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국어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건 뭐예요? 금지 해제 결정 얘기하는 거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 해제 결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행위들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지 해제 결정은 예외적 허가에 해당을 하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이건 처분 절차죠. 처분 절차니까 안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 맞기는 한데 저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죠. 무효라고 보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했을 때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대체로는 다 절차하자를 판례는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소 사유고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행행위를 하자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하자의 승계이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아들 보고 엄마 닮았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엄마 보고 아들 닮았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지도 아니고 씨. 커피나 부어버릴까 보다 씨. 에이씨 그죠? 저는 그지 같은 거지. 이 그지 같은 거지. 누구야? 12월 달에 추워서 교수님이 그지같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많이 화나십니다. 그죠? 자, 엄마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엄마 닮았다고 해야지. 그 우리 선생님이 한번 어머니 저기 둘째 닮으셨네요라고 했다가 학교에 뭐 오라고 해서 갔다가 나와버렸어요. 우리 엄마 성격 있으시지. 장난합니까 지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닮아 이러면서 저런 문제 내면 안 돼.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혼나. 그 착한 사람이 화를 다 냈어. 그렇지?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사항 본문이 사업시행 이것도 이렇게 하면 몰라요.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 답이 뭔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에 동의 요건을 조합이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좀 앞에 좀 뭐가 좀 있어야죠.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합.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는 가능성 특허죠. 그리고 그 도시정비조합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은 아주 엄격하게 법률에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춰서 설립된 조합이면 이제부터 얘들은 뭐예요? 공법상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단법인 사람이 모여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자치법적 사항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들 때 엄격하게 만들면 된 거고요. 그냥 만든 다음에 있어서는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얘들한테 포괄 위임에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75조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위반도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도 역시 사업시행 계획을 조합이 작성하고 그것을 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사업시행 계획을 우리는 재개발 사업 우리 동네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결정하는 거잖아. 우리끼리 결정하는 문제고요. 그걸 몇 % 이상이면 통과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기본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뭐 헌법재판소는 안 붙여도 되죠. 그죠? 이거는 저것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헌법 제37조 2항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 법률이 뭐냐 이거예요. 법률이 뭐냐. 그 법률은 법규명령을 포함하는 거죠. 위임 입법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문제냐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문제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입법, 위임입법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법률 그러면 다 법규명령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해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이건 법률유보사항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의회유보사항이죠. 의회유보사항. 그래서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시의 시기나 범위,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정들도 아주 기민한 정책적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국회가 정보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국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쪽은 몇 년도부터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강원도는 몇 년도부터다 그걸 국회가 어떻게 정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 원칙은 정할 수 있죠. 하지만 지방마다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 다 달랐잖아 시기가 그렇죠? 예, 그거는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로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요거는 위임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임을 하는 게.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건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죠. 근데 사실 유급 보좌관을 둔 적은 없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모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4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고 이들이 이제 담당 업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 사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고 그렇다면 얘들이 꽁으로 얘들한테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리고 지방 의회가 돈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유급 보좌관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파악했던 거예요. 이건 유급 보좌관이나 마찬가지다. 각각의 지방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누구를 채용했던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유급 보좌관을 둔 것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피해갖고 딴짓을 한 거거든. 이건 유급 보좌관과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국회의원과 달라질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문제는 당연히 국회가 법률로서 정할 문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아니 이거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만약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 어때요? 우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사건 생각해보세요. 상위 법률에서 재량권 내려줬죠. 재량권 내려줬는데 여기서 일의적으로 다 규정을 해버렸죠. 근데 시행령 형식의 재량준칙은 법이라고 판례가 보고 있죠. 이거 하위법이죠. 법이에요. 여기로 넘어온 순간 기속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건데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 걔는 그냥 사망에 이르러요. 죽어버린다고요. 상위법 위반으로 그 시행령이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면 상위법 존중하라고요. 그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상한설에 따라서 최고 한도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걔들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기잖아요. 우겨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끼리 한다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 돈 좀 많은 동네야. 그래서 우리 유급 보좌관 좀 둘래. 우리 국회의원 아니지만 국회의원 정도의 급 좀 이게 갖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기분 나쁘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행정입법 통제 방법. 행정입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치법규가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 국회가 수틀려버리면 장난해? 야 지방자치법 통과시켜.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 통과시켜가지고 지방의원 따위들은 절대 1원짜리 돈도 못 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자기들의 입지가 더 줄어요. 그렇죠? 그럴 문제가 이런 건 정치적으로 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겁니다. 행정 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우선 불형으로 돼 있잖아. 불형으로 돼 있으면은 전 시행규칙이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판례는 법규 플러스 행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뭐라고 보고 있냐? 시행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성을 인정을 하고 시행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하죠. 지금 시행규칙 얘기한 거죠. 그러면 시행규칙 형식에 뭐가 나온 거예요? 재량준칙이 나온 거죠.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재량준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친구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규칙은 준수 N 위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을 준수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위반하였다라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법이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준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재량준칙이 이렇게 있죠. 재량준칙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근거로 매뉴얼로 해서 나오게 되는 행정처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량처분.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내부적 구속력 때문에. 공무원이나 행정청은 저 재량준칙이 아무리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공격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공격하라고요.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시라고요. 위반 여부를 보라고. 만약에 저 재량준칙의 내용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에 위반이 되면 그것대로 움직인 이 재량권 행사, 이 행정처분도 당연히 위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그 법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구속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식품위생법 별표 28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상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다. 맞긴 한데, 그치? 맞긴 한데, 예, 시행령 형식의 재량준칙이잖아. 처분 기준. 표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처분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내용이 행정규칙인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허가 기준, 인가 기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내용이 법규명령인 겁니다. 처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행정규칙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행령 형식이잖아. 위에 있는 부령하고 비교를 하시고, 예, 시행령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규명령은 맞지. 법규명령은 맞는데, 근데 최고 한도액이라고 했던 거 그 부분이죠. 최고 한도액이라고 했던 거 방금 얘기했던 부분.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이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판례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유명한 판례인 건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영업정지를 뭐 예를 들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하위법에서 A 사유면 1개월, B 사유면 2개월, C 사유면 3개월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것도 상한 기준이다. 이렇게 봤어요. 판례가. 그것도 상한 기준이다. 금전 문제로 과징금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같은 다른 형식의 다른 내용의 재처분도 다 상한설 적용시켰습니다. 판례는.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의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라고 선언해서 안 된다. 적절한 표현이죠. 판례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옛날에 헌재가 했던 말을 대법원이 따라쟁인데 대법원 항상 따라쟁이죠. 뭘 좀 새로 좀 만들지 좀 재밌는 거. 이렇게 보자는 게임인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되는 거지.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거는 대법원, 일반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먼저 그랬어요. 헌법 공부하면 여기서 이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하자. 헌법 합치적인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률을 위헌이라고 해서 제거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거야. 그냥 둬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법규명령을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법률 합치적 해석을 하자. 법률 합치적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걸 또 위법이라고 해서 그냥 막 무시하고 막 없애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두자. 웬만하면 두자. 이런 거예요. 이거에서 더 나간 게 뭐야? 더 나간 게 그런데 위법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진 말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무효라고 보진 말고 뭐라고?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하자. 인정하자. 웬만하면 행정규칙으로 살려놓자. 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웬만하면 만든 건 안 없애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치과 전문의 시험 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실시 뭐예요?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사항이죠. 집행명령 얘기하는 겁니다. 직권명령, 집행명령.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서 그러면 이건 이제 헌법 95조의 위임명령, 직권명령의 그 직권명령 쪽이죠. 시행규칙이니까 95조.
치과 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뭐랑 똑같은 상황이죠?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랑 똑같죠. 법무사법 쪽하고 그때도 시험을 실시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실시를 안 해가지고 공부한 애들이 시험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 그지? 조세호 사건이죠. 시험을 봐야지 붙든 떨어지든 하지, 시험을 실시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저건 사실 내용조차도 사실은 법규명령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는 죽었다 깨나도 처분적 법규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형적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전형적 법규명령이다? 처분 절대 아니다. 처분 절대 아니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될 수가 없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이라는 항고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안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노려볼 만한 게임은 뭐예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들어가서 헌법소원 심판 한번 노려볼 만하고, 물론 이제 기본권 침해도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보충성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물론 이제 거기서 위법성이나 과실이 인정돼야 되겠지만은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절대 안 되는 거고, 헌법소원 심판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우선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기서 뭐 일하러 왔다가 뭐 또 공부하러 왔다가 일하는 걸로 바꾸고 뭐 이렇게 다 그 기간 제한이 있어요. 뭐 산업연수원생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3년이고 이런 제한이 있는데, 그 체류자격 변경허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잖아요.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니까 뭐 귀화허가, 외국인에 대한 그 귀화허가라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라거나 이런 것들은 다 특허라고 했죠. 특허. 설권적 처분이니까 특허니까 설권적 처분 맞고요. 재량이익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이익이죠. 그렇죠. 특허는 공익 관련성 정도가 더 크고 재량이익으로 파악을 하게 되죠.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이 수업, 저 수업, 그 수업, 요 수업, 저 수업, 그 수업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려면 저거는 어쨌든 최소한 권한의 배분 관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별도의 법적 근거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기서 인허가 의제가 적용됨으로써 집중되는 그 효력의 범위가 관할과 절차까지만 집중이 되는 것이고 실체는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관할 요건과 절차 요건은 폐기당하고 실체 요건 살아남고, 그래서 뭐 개발행위 허가와 같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의 실체 요건,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뤄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건축 신고의 신고 요건 안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 신고는 원래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실질적 요건이 포함됨에 따라 수리를 요한 신고로 변하는 거라고 했죠.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건축 신고는 신축 신고다. 그렇죠. 신축 신고다. 저 건축 신고가 만약에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거라고 한다면 개발행위 자체를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없어요. 의제되는 인허가가 없으면 실질적 요건이 내려오질 못합니다. 내려오질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머무르게 되는 거라고 했죠. 행정청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수리를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뭐 이제는 이제 너무 많죠. 이젠 뭐 다 나올 대로 다 나왔습니다. 명의 변경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영업 허가 영업, 신고 영업, 그 다음에 영업자의 문제, 체육시설업자의 문제,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하여튼 다 들어오라고, 아무렇게나 막 들어오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쓸 거니까 다 뭐예요? 다 수리를 위한 신고. 그죠? 지가 이름을 뭐라고 쓰든 이제부터 끝난 겁니다. 지위 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 다 상관없고,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양도인 양수인이 있다고요.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양도인 양수인 문제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일로 넘기는 건데, 일로 넘기는 게 뭘 넘길 수가 있어요. 영업권 같은 거를 넘길 수가 있죠. 또는 건축권, 뭐 어저께 나왔던 거는 소독약 특강이었군요. 예, 영업권, 건축권 뭐 이런 거 넘어가. 이거 공법관계, 공법관계. 그 다음에 소유권, 예, 소유권 넘어가, 일로 넘어가. 이거는 사법관계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공법관계 문제고, 이거는 사법관계 문제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는 뭐를 이전받기 위한 거예요? 영업권, 건축권 이런 거를 승계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신고의 요건, 예, 신고의 요건에 뭐가 포함된다고? 여기에 있는 예, 이 소유권과 관련된 양도계약 체결. 양도계약 체결. 이 양도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이게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위에 명의변경 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신고 요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뭔 놈의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무조건 수리를 요한 신고, 무조건 수리를 요한 신고, 그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서 수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더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가면서 얘가 신고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수리가 나왔을 것이지만은, 하지만 이 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수리라는 게 예, 수리가 나오게 되면은 얘한테 뭐예요? 얘는 예, 권리 박탈, 영업권이든 건축권이든 얘는 권리를 상실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권리를 취득시키게 되기 때문에 권리 박탈이라는 측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뭐에 해당한다? 예,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맞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뭔 상황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렇게 보면 종전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사전통지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당사자 등의 당사자에 포함되는 거고, 또 이거는 예, 소극적 불이익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이 아니라 적극적 불이익처분으로서의 예, 요거는 철회처분이죠. 철회처분. 예, 그러니까 예,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입니다.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 예,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저 장지현 선생이죠. 장지현 선생. 장지현 선생이 이제 예, 우리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가 예, 중간에 이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친일파로 인정을 받았죠. 예, 친일파로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독립유공자로서 받았던 저 서운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지현 선생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장지현 선생이 처분 상대방이잖아. 그럼 장지현 선생이 없잖아. 없는데 취소 처분 통지는 누구한테 보내나? 그럼 처분 안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일파가 맞다면 당연히 서운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네. 그랬을 때 유족한테 하나? 아니죠. 유족은 그냥 장지현 선생 때문에 그동안 예, 유족 보상금을 받아왔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금 받아온 것밖에 없는 거지. 예, 그 사람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유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그냥 세상에 소리치면 끝. 이거예요. 장지현의 서운을 취소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유족한테 뭘 보내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예, 유족이 서운받은 독립유공자는 아니잖아. 예, 독립유공자 이거 예, 아무튼 왜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나.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만 되면 된다. 표시만 되면 된다. 행정인으로서의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점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게 국가보훈처장이 보내버렸다고요. 서운 취소 통지를 유족한테. 그랬을 때 진짜 국가보훈처장은요, 그냥 그 통지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얘가 무슨 권한위임을 받았다거나 내부임을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피고로 해야 된다.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뭐 거기까지가 이 판례죠.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지개량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약간 중간에 양보구문 집어넣는 게 약간 어색하다. 예, 문장이 깔끔하진 않네. 그냥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 사실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히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내 땅 써도 된다고 하면 돈 안 줘도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서 수용이든 사용이든 제한이든 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보상 규정이 있었거든.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내 땅 쓰세요라고 했다고 보상 안 해줘? 그럼 이제부터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치?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승낙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얘가 그 토지를 승계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승계받은 사람인데 사건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승계인이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됐고, 승낙해도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내려고 하게 되면 한 페이지 한 문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 페이지 한 문제 이렇게 나오면 변호사 시험이지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생각을 하면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물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양자 사이에 있어서의 협의 취득이 기본이죠. 원칙이죠. 자기들끼리 합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합의를 못 봐가지고 제3자가 개입한 거지. 토지 수용에 내가 개입한 거잖아요. 저 수용 재개는 뭐다? 저건 대리죠. 대리. 그래서 이게 원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친구도 처분으로서의 재결이기 때문에 심리 의결은 거치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했어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수위가 어떨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만 어떨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시도가 여러 개 겹쳐 있다거나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거나 이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수위거든. 근데 관할토수위 즉 처분청, 수용재개라는 처분청이 중토인데 근데 이 신청을 담당하는 심판기관도 중토이거든요. 그 부분 좀 존중한 거야. 좀 존중해서 생긴 건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처럼 생겼군. 그래서 그냥 이의신청이라고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방노동위원회 쪽, 지방토지수용회 쪽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지토위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감독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의신청은 뭐가 되는 것이다? 말이 이의신청인 거고 실제로는 행정심판의 실질을 갖는 것이며 이것은 부진정 이의신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이다 보니까 항고심판 맞습니다. 처분에 대한 것이니까 항고심판이고 그러면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은 이건 특별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은 행정심판법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의신청 절차는 뭐예요?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특별행정심판 절차. 그럼 당연히 일반법 넘어가야죠. 없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원처분, 그 다음에 재결처분 나오는 거죠. 처분, 재결 이렇게 했을 때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집행부정지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정지원칙. 근데 행정소송법 23조 1항에도 집행부정지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 토지보상법에도 아예 집행부정지원칙 규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모르간들 집행부정지가 맞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성권의 성질,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바로 발생시키게 되는 형성권의 성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토지보상법에 잔여지 수용 청구권에 하나 있었고 환매권에 하나 있었고 두 개 있었죠. 그렇죠? 잔여지, 형성권, 그 다음에 환매권, 형성권 두 개가 있었고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되게 웃긴 거예요. 수용 청구가 형성권이잖아. 그러니까 토지 수용위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네가 내 땅에 이만큼을 사업 시행자한테 뺏어가라고 네가 인정을 해버림에 따라서 내 땅의 90%가 뺏기고 나니까 남은 10%가 쓸 데가 없다. 이것도 가져가라.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수용 청구를 토수위한테 하잖아요. 토지 수용위한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용해가라 라고 했을 때 수용이 안 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가 중요한 겁니다. 토지 수용한테 가갖고 내 잔여지 가져가라 수용 청구를 했어. 수용을 청구했죠? 근데 제가 싫어 라고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수용이 안 된 거냐? 아니죠. 수용은 된 거라고요. 형성권이니까. 그러면 제가 싫어라고 한 건 사실 뭘 싫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10%를 더 가져갔으면 10% 부분에 대한 보상금도 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금 더 주는 거 싫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용은 된 겁니다. 수용은 된 거고 보상이 안 된 거지. 보상이 안 된 거니까 저 다음 단계에서 내가 이제 불복을 한다라는 것은 뭐에 대해 불복을 한다는 거예요? 빼뜨린 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라 돈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라고요. 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예, 원래 수용 재결과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 거치고 행정 소송 들어가고 똑같아요. 예, 불복 절차는 일관됩니다. 여기 토지보상법은 불복 절차가 철저히 일관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해서 토수위가 기각적을 했을 때도 똑같이 중토위에다가 이의 신청 들어가고 똑같이 행정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 청구 들어가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물론 항고심판입니다. 취소심판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필재필 격일증 그래가지고 임의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의 신청 거침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보상금 증액 청구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기하는 것은 보상금 증감 청구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수용 청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수용 부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보상 부분 다투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고 보상 부분에 대한 불복의 문제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보상금 증액 청구송으로 들어가는 건 단순한 얘기죠. 행정지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옳은 게 O고 옳지 않은 게 X라는 건 우리도 알아요. 네. 문제만 좀 잘 내주세요.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죠.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로 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시세대로 실제로 받은 돈만큼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뭐예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내가 10,000원에 팔았으면 1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1원 받았네. 세금은 1원의 기준으로 주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행정지도를 또 멍청이가 그렇게 한 거지. 그치? 공무원이 멍청해갖고 또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더 멍청해. 또 하랜다고 해. 예, 그에 따라 허위신고. 그럼 허위신고가 된 거야. 이건 가라신고잖아, 지금. 그쵸? 10,000원 받아놓고 1원이라고 하면 어떡해. 공은 어디 가고? 공은 0이니까 없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나? 예,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그쵸? 이유는 행정지도니까. 그죠? 행정지도. 안 따르면 그만인데 지가 따른 거잖아요. 그죠? 지가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웬만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한테 미안하지만 행정지도는 웬만하면 안 따르겠습니다. 예, 따랐다가 문제 생기면 구제가 안 돼. 행정지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공무원의 모든 말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면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법적 근거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법적 근거 있으면 그거는 행정지도가 사실은 지도처럼 보여도 지도가 아니잖아. 지도가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무원한테 가갖고 공무원이 뭐라고 할 때 법적 근거 제시해 주세요. 예,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어느 법인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도 울어요. 공무원들이 항상 울어요. 모르거든. 그냥 하는 거거든. 그런 거 준비해서 나오질 않아요. 모르니까 자꾸 따지면 울어.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뭐야? 국민은 안 따르는 게 최선이에요. 안 따르. 아니면 진짜 가지고 오시면 보고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 중에서 4,800만 국민이 행정법을 알아요. 공무원 시험을 다 한 번씩 준비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오면 읽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나머지는 신생아입니다. 행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아니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것도 하면 좀 안 돼요. 이 문제 지금 또 그러잖아. 이게 맞았다가 틀렸다가 그러거든. 그쵸? 똑같은 얘기인데 맞았다가 틀렸다가 그래.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내용을 제시하라고. 내용을. 아유 정말 이 사람들 진짜 국공립대학 총장들에게 학칙 시정 요구를 한두 번 했냐고. 한두 번. 대학 총장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지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봤잖아. 지난번에 문제에서. 이건 기다예요. 기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MB바이트가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재판부가 MB하고 손 잡았어요. 분명히 공권력 행사거든요. 예, 제가 그 사실관계 다 파악했는데 분명히 공권력 행사였어요. 근데 아니라고 판시해버렸거든. 그게 뭐였어? 총장 직선제 폐지하라. 예, 그냥 전국의 모든 대학은 전부 다 총장 직선제 하지 말고 간선제로 하고 그리고 MB의 통제 하에 움직이라 라고 했단 말이야. 전국의 대학은 내가 통제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공권력 행사 아니라고 봤다고요. 다툴 수 없게 막아버렸다고. 근데 이건 공권력의 똑같은 학칙 시정 요구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뒤에 뭐가 있었냐면 학칙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MB의 학칙 시정 요구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습니까? 보조금 못 받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장 직선제 폐지라거나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럼 공권력 행사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안 나오면 공권력 행사인 거야.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내용을 줘야 알지. 학칙을 한두 번 시정하라고 했냐고 지금까지. 그다음 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단체 이렇게 내시면 선생님이 판례 한 개밖에 모르시는 분인 거야. 그럼 교수하지 말아야지. 학생해야지. 학생 여기 앉아 있어. 단체 외박 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가 없어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나보고 풀라고? 내가 학생이도 못 풀겠다. 뭘 줘야 풀지 이걸. 판례가 한두 개야? 자기가 한 개 알면 난 10개 아는데?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판례 입장? 판례 씨 얼마나 많은데. 이건 또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난 못 풀겠어요. 솔직하게. 난 못 풀겠어. 이거 불이익 조치가 예정 안 돼 있었어요. 불이익 조치 예정이 안 돼 있었다고 이게 맞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었어요. 이 안에 불이익 조치가 없었어요. 근데 불이익 조치가 어디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둘 다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지도 그러면 행정조차법 48조 2항에서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는 금지한다라고 돼 있고 항상 제가 기준을 잡으라고 했죠. 뒤쪽에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처분으로 연결될 여지도 있다고.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풀면 웬만하면 풀린다고. 우리 판례도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예 언급이 없잖아. 아예. 노동부 장관 무서워. 행정기관에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 산정해서 그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거 행정지도인데 손해배상이 먹혔거든. 근데 이것도 판례에서 왜 인정했는지가 안 나와. 도대체 뭔 상황이야? 이게 행정지도 때문에 어업권 행사가 자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어업면허를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어업면허뿐만 아니라 어업허가 이런 것들도 재산권으로 인정이 돼요. 허가인데 어업 쪽은 다 재산권 인정이 되거든요. 이거 다 팔 수가 있어요. 다 양도가 돼요. 고기 잡는 거는 또 엄청 인정을 또 합니다. 판례가. 그래가지고 재산권을 특허가 아닌데도 인정을 해요. 팔 수가 있거든. 어업면허든 어업허가든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뭔 짓을 했든 간에 어쨌든 지금 어로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야.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니까. 팔아버리니까 당연히 돈을 받았겠지. 그러면 위법한 행정지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업행위를 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는데 어쨌든 팔아버리고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상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기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필요하죠. 이거 돈 다 줘야 돼요. 돈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 아니 여기서 인과관계 성립되냐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고기를 못 잡아서 판 겁니까? 난 못 잡을 때만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 잡을 수 있는데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 고기 잡으려고. 그쵸? 그 다음에 고기 못 잡는 지금 어장이야. 고기 못 잡는 어장이면 팔 때 완전 똥값으로 팔았을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행정 지도 때문에 팔았다라고 서로 간의 원인 결과관계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기할 문제가 아니라 원래 발생한 손해배상액 다 줘야 되는 거라고. 다 주는 거고 얘는 그냥 사실 뭐 똥값에 팔아놓고 그냥 500원 더 챙겨갖고 담배 한 대 값 산 겁니다. 그냥
아니 이거 없어도 팔려고 했으면 팔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손해배상 문제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매매대금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